안녕하세요. 오늘 저희가 살펴볼 자료는요, 개인 파산을 신청했을 때, 법원에서 면책, 그러니까 비탄감을 비교적 쉽게 해주는 경향이 있는 분들, 그 유형에 대한 영상 내용을 좀 집중적으로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. 이게 전국 평균 면책률이 한 90% 정도 된다고는 하는데요. 그래도 나머지 10%는 허가를 못 받거나 중간에 포기하신다고 하니까 어떤 경우에 좀 더 긍정적인 결과가 나올지 궁금하실 것 같아요. 네, 그렇죠. 이게 뭐 단순히 이런 유형은 된다라기보다는 왜 법원이 특정 상황을 좀 더 면책 사유로 쉽게 받아들이는지 그 배경을 이해하는 게 중요하거든요. 아, 그렇군요. 그냥 조건만 보는 게 아니군요. 네, 개인의 생이랑은 또 달라서 파산 면책은 남은 빚을 전부 없애주는 거니까요. 아무래도 좀 더 신중하게 볼 수밖에 없죠. 자, 그럼 첫 번째 유형부터 한번 볼까요? 네. 첫 번째는 빚이 생긴 지 아주 오래된 분들이라고 합니다. 뭐 10년은 기본이고 심지어 IMF 때까지 가서 한 20년 넘게 와, 정말 오랫동안 고생하신 분들이네요. 맞습니다. 근데 여기서 핵심은 뭐냐면요. 그냥 시간만 오래됐다는 게 아니에요. 아, 그래요? 단순히 오래된 것만으로는 부족한가요? 그렇죠. 그 긴 시간 동안 이 채무자가 빚을 갚으려고 나름 노력을 했는데도 경제적인 어려움에서 벗어나지 못했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. 아하, 그러니까 성실하게 노력했지만 어쩔 수 없었다 이런 맥락이군요. 네, 바로 그거죠. 최근 몇 년 사이에 갑자기 빚이 확 늘어난 경우랑 비교하면 아무래도 파산하려고 일부러 빚 늘렸나? 이런 의심에서 좀 자유로울 수 있겠죠. 서류 심사에서도 이런 점들을 좀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. 그렇군요. 시간이 어떻게 보면 그 성실성의 증거가 될 수도 있겠네요. 자, 두 번째 경우는 이건 정말 좀 안타까운 상황인데요. 질병이나 사고 때문에 갑자기 경제 활동이 어려워진 분들이에요. 네, 맞아요. 예를 들어서 뭐 갑자기 암 진단을 받으셨다거나 아니면 큰 사고를 당해서 일을 할 수 없게 되신 경우죠. 네. 이런 경우는 법원에서 면책 결정을 내릴 때 굉장히 중요하게 봅니다. 왜냐하면 이게 법적으로 봤을 때 채무자 책임이라고 하긴 어렵잖아요. 그렇죠. 본인 잘못은 아니니까요. 네. 불가항력적인 이유로 지급불능 상태가 된 게 명확하니까요. 본인 의지랑은 상관없이 빚 갚을 능력을 잃어버린 거니까 법원에서도 이런 상황은 좀 인도적인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고려해서 면책을 해주는 편입니다. 네, 정말 그래야 할 것 같고요. 세 번째는 갑작스러운 실직이나 폐업인데요. 특히 요즘 어렵다 보니 또 폐업하신 자영업자분들이 여기에 해당되는 경우가 많다고 들었어요. 아, 네, 맞아요. 실제로 최근에 이런 이유로 상담 문의가 꽤 늘었다고 하더라고요. 네. 근데 이분들의 경우는 중요한 게 빚이 왜 생겼는지를 봐요. 빚이 생긴 경우요? 네. 보통 통장거래 내역 같은 걸 보거든요. 그러면 빌린 돈 대부분이 뭐 사업 운영 자금, 예를 들면 재료 사고, 직원 월급 주고, 가게세 내고, 세금 내고 이런 데 쓰인 게 확인되는 경우가 많아요. 아, 개인적으로 막 쓴 게 아니라는 거군요. 그렇죠. 뭐 유흥이나 사치에 쓴 게 아니라 어떻게든 사업을 유지하려고 애쓴 흔적이 보이는 거죠. 이렇게 성실하게 하려고 했는데 외부 요인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실패한 경우라면 법원에서도 좀 긍정적으로 보는 편입니다. 네 번째는요, 고령이시거나, 예컨대 한 65세 이상이시거나 아니면 장기간 실직 상태에 계신 분들입니다. 이분들은 왜 면책 가능성이 높을까요? 이게 이제 파산 면책 제도의 원래 취지랑 좀 연결이 되는데요. 아, 취지요? 네. 파산이라는 게 현재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일을 해서 빚을 갚기가 어렵다. 이 상태를 확인하는 거거든요. 네. 고령이시면 아무래도 현실적으로 새로 일을 시작하거나 계속하기가 어렵다고 판단하고요. 장기 실직자분들도 다시 노동시장에 들어가기가 쉽지 않다는 걸 법원이 어느 정도 인정을 해주는 거죠. 아, 그러니까 앞으로도 갚을 능력이 생기기 어렵다고 보는 거군요. 그렇죠. 미래의 상황 가능성이 굉장히 낮다고 보기 때문에 면책 가능성이 커지는 겁니다. 마지막 다섯 번째가 좀 의외일 수도 있는데요. 부양 가족이 많아서 생계비 부담 때문에 빚이 늘어난 경우래요. 이건 소득이 좀 있어도 해당될 수 있다고요? 네, 그렇습니다. 이게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는 건데 월급 300만 원 넘으면 파산 절대 안 된다.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경우가 있거든요. 네, 저도 약간 그렇게 생각했어요. 근데 그게 꼭 그렇진 않아요. 소득 액수 자체보다 더 중요한 건 소득 대비해서 꼭 써야 하는 돈이 얼마냐는 거예요. 아, 필수 지출이요? 네. 예를 들어서 미성년 자녀가 뭐 선호되거나 연로하신 부모님 모시고 살거나 아니면 가족 중에 누가 아파서 병원비가 계속 많이 나간다거나 이런 상황이면요. 월 소득이 평균 이상이라도
법에서 정한 최저생계비보다 훨씬 많은 돈이 계속 나갈 수밖에 없잖아요. 그렇죠. 어쩔 수 없이 돈이 많이 들겠네요. 네. 그러다 보면 결국 빚이 늘어나게 되고요. 이 경우에 채무 내역을 봤을 때 이게 무슨 사치나 낭비가 아니라 정말 먹고 살기 위한 비용, 즉 생계 유지비로 쓰였다는 게 확인되면 충분히 파산하고 면책받을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. 와, 정말 중요한 지적이네요. 단순히 월급 액수만 볼 게 아니라 그 돈이 어디에 쓰이는지, 실제 쓸 수 있는 돈이 얼마인지를 봐야 한다는 거군요. 맞습니다. 오늘 이렇게 5가지 유형을 쭉 들어보니까 뭐 단순히 돈이 있냐 없냐 이게 아니라 빚이 도대체 왜 생겼고 현재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가 이걸 굉장히 종합적으로 본다는 느낌이 드네요. 정확히 보셨습니다. 핵심은 그거예요. 면책이 안 드는 사유들, 예를 들어 뭐 재산을 숨겼다거나 너무 과도하게 낭비를 했다거나 사기 파산 같은 그런 게 아니면서 현재 상황 때문에 도저히 빚 갚을 능력이 안 된다는 걸 객관적인 자료로 보여주는 거죠. 네. 오늘 살펴본 유형들은 바로 그런 빚 갚을 능력이 없는 상태와 그 정당한 사유를 비교적 명확하게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들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. 네, 오늘 저희가 나눈 이야기가 혹시 개인 파산 절차를 고민하시거나 궁금해하시는 분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.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질문 하나 던지면서 마무리할까 하는데요. 네. 오늘 저희는 면책을 받기 좀 더 수월한 개인들의 상황에 초점을 맞췄잖아요. 그런데 혹시 이런 개인적인 어려움들이 모여서 드러내는 우리가 주목해야 할 더 큰 사회경제적인 문제나 어떤 구조적인 패턴 같은 건 없을까요? 이 질문에 대한 생각은 한번 여러분 각자의 몫으로 남겨두도록 하겠습니다.